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물보라가 터지는데 걸린 시간, 정지된 폭발, 화면이 천천히 밝아옵니다. 수영장입니다. 물은 잔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파란 사각형, 햇빛 한 줄기가 수면을 비스듬히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오른쪽 구석을 보세요. 거기에 있습니다. 하얀 것이. 하얀 물보라. 아직도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물보라는 사실 완전히 정지해 있습니다. 캔버스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굳어버린 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물보라가 실제로 터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1초. 아니, 0.5초. 더 정확하게는 2초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완성하는 데 데이비드 호크니는 2주를 넘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2초를 2주 동안. 왜일까요? 그는 수영장을 그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보라를 그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던 겁니다. 순간을.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볼 때 실제로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의 진짜 의미,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가는 보이는 것을 그린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카메라가 찍은 것처럼 눈에 들어온 것을 그대로 옮기는 사람. 하지만 잠깐만요. 생각해보죠. 당신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눈을 감고. 그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나요? 눈동자의 색깔이 정확히 기억나나요? 코의 각도가, 입술의 두께가 정확히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얼굴은 사진처럼 선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생생하고, 어떤 부분은 흐릿하고, 어떤 부분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진보다 그 기억이 더 진짜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얼굴을 볼 때 우리의 눈은 사진 찍듯 전체를 균일하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동자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입술을,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를 읽으려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선택하고 해석합니다. 호크니가 평생 동안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그리려 했던 겁니다. 숫자로 먼저 만나는 호크니, 데이비드 호크니. 1937년생, 2026년 현재 그는 88살입니다. 그는 지금도 그립니다. 유화로, 아크릴로, 사진으로, 복사기로, 아이폰으로, 아이패드로 70년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림 하나가 2018년 경매에서 1130억 원에 팔렸습니다. 당시 생존 작가 최고가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이유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이미 화가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더 잘, 더 깊이, 더 정확하게. 도구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호크니는 주저없이 오늘의 새로운 도구를 쥐고 디지털의 무한한 캔버스 위에 또 다른 시각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도구가 무엇이든 보는 행위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브래드퍼드의 소년, 굴뚝 아래서 꿈을 꾸다. 1937년 영국 요크셔. 브래드퍼드 떠올려 보세요. 겨울의 회색빛 하늘, 양모 공장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벽돌 건물들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운 풍경, 길 위에는 공장 노동자들의 발소리. 이 도시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5 형제 중 4번째. 그의 아버지 케네스 호크니는 회계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회계사가 아니었습니다. 채식주의자였고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전쟁을 거부했고 고기를 먹지 않았고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계속 물음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11살의 데이비드 호크니는 브래드퍼드 그래머 스쿨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나이에 마음을 정합니다. 나는 화가가 되겠다. 주변 어른들이 말했을 겁니다. 그림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고. 공장이라도 들어가야 한다고. 꿈 같은 소리 말라고.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1953년 16살의 호크니는 브래드퍼드 미술대학에 입학합니다. 4년. 그 4년 동안 그는 기초를 다집니다. 대생, 인체, 색채, 선을 긋는 법, 빛을 읽는 법, 공간을 이해하는 법. 그리고 1957년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영국에는 당시 의무 복무제가 있었습니다. 호크니는 군 복무 대신 병원에서 복무하는 대체 복무를 선택합니다. 아버지처럼 그도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2년의 병원 복무를 마치고 1959년 그는 런던으로 향합니다. 22살, 가방 하나, 스케치북 하나, 그리고 그 질문 하나. 나는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 본다는 것의 철학, 눈과 뇌 사이.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맞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뇌로 봅니다. 눈은 단순히 빛을 받아들이는 수용기관입니다. 빛이 망막에 닿고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뇌가 그 신호를 해석합니다. 해석.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같은 수영장을 보더라도 건축가는 타일의 줄눈을 볼 것이고 수영 선수는 레인의 깊이를 볼 것이고 화가는 수면 위에 반사되는 빛의 모양을 볼 것이고 어린아이는 물에 들어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겁니다. 같은 빛이 같은 눈에 들어왔지만 보이는 것은 모두 다릅니다. 왜냐하면 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다르고 기대가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호크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카메라가 찍는 방식으로 세계를 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기계입니다. 기계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가는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그림이 됩니다. 비거. 스플래시의 물보라는 사진으로 찍힌 물보라가 아닙니다. 뇌가 물보라를 경험하는 방식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림 앞에서 튀기는 소리를 들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납니다. 물이 흩어지면서 만드는 그 찰나의 공기를 느낄 것 같습니다. 브래드퍼드의 소녀는 런던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런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히 미술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림은 아름다움을 다루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림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말들을. 그리고 22살의 그는 당시 영국에서 범죄였던 것을 캔버스 위에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런던, 욕망과 언어, 그리고 정직한 그림들. 1959년 런던, 기차역에서 나오면 이런 냄새가 납니다. 석탄 연기, 젖은 돌, 그리고 도시의 오래된 공기. 22살의 데이비드 호크니는 가방 하나를 들고 그 도시에 도착합니다. 브래드퍼드에서 런던까지는 기차로 3시간 남짓. 하지만 그 거리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공업도시의 벽돌 냄새에서 제국의 수도로, 굴뚝의 연기에서 갤러리의 흰 벽으로. 그는 왕립미술대학 입학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합격합니다. 그런데 입학 전날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학교가 그림 그리기를 가르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왕립미술대학, 규칙과 반란. 당시 영국 미술계에는 한 가지 흐름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추상표현주의. 캔버스는 클수록 좋았습니다. 색은 폭발적이어야 했습니다. 형태는 사라져야 했습니다. 사람을 그리거나 풍경을 그리거나 이야기를 담는 것은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호크니는 사람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이야기를. 왕립미술대학에서 그는 로널드 브룩스 키타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피터 블레이크도. 나중에 영국 팝아트를 이끌 인물들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추상만이 현대 미술인가?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우리가 보는 광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그림이 되면 안 되는가? 그 질문 안에서 팝아트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크니는 팝아트보다 조금 더 개인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캔버스 위에 글자를 써 넣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단어들을, 욕망의 언어들을. We two boys together clinging 1961 감추지 않은 그림. 1961년 호크니는 한 편의 시를 읽습니다. 월트 휘트먼의 시. 두 소년이 서로를 붙들고 있다. 그는 그것을 그립니다. 그림을 보면 처음에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거친 붓질, 낙서처럼 적힌 글자들, 불완전한 형태들. 그런데 조금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버스 한 구석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4.2 이것은 당시 영국 신문에 실린 동성관계 혐의 남성의 사건 번호였습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1961년 영국에서 동성애는 범죄였습니다. 단순히 사회적 비난이나 차별이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죄. 1967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그 시대에 24살의 청년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캔버스 위에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코드로 가리거나 암시로 표현하지도 않고. 아마 그 시절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그림을 전시했다가 어떻게 될지, 혹시 경찰이 들이닥치지는 않을지. 하지만 그는 그랬습니다. 이 그림에서 호크니는 단순히 대담한 게 아닙니다. 그는 정직한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림이라는 언어로 말하겠다는 선언. 이 정직함은 이후 60년이 넘는 작업 전체를 관통하는 태도가 됩니다. 24세 그가 느꼈을 것. 잠깐 그 시절 그의 내면을 상상해 봅시다. 그는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아니, 두렵지 않았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하지만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뭐지? 아름다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아름다운 것이란 뭐지? 나에게 아름다운 것, 내가 진짜로 느끼는 것. 그것을 그리지 않으면 나는 왜 그림을 그리는 건가? 그는 선택합니다. 자신이 진짜로 보는 것을 그리겠다고. 그것이 법에 어긋난다 해도, 그것이 미술계의 유행과 맞지 않는다 해도. 이 선택이 호크니의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졸업과 LA 행 결정. 1962년 호크니는 왕립미술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졸업 전부터 이미 그의 그림들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화랑들이 주목했고 비평가들이 그의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5의 나이에 런던 미술계에 떠오르는 이름이 됩니다. 성공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런던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들은 논리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직관으로 내려집니다. 호크니는 미국 시인 코스탄티노스 피터 카바피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판화 연작을 제작하던 중 미국 잡지에서 로스앤젤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읽습니다. 태양이 강하고 하늘이 맑고 사람들이 수영장 옆에서 생활하는 도시. 그는 그 도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꼈습니다. 거기에 내가 봐야 할 빛이 있다는 것을. 1964년 그는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올라탑니다. 런던은 그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보지 못한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림 속 언어, 캔버스 위의 문자. 이 시기 호크니 작품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 위에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단어들이, 문장들이 캔버스 위에 직접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림이 말할 수 없는 것을 언어가 보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림과 언어는 모두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글씨를 읽을 때도 사실은 형태를 보고 있다. 그렇다면 캔버스 위에서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글씨가 이미지가 되고 이미지가 글씨가 되는 순간 호크니는 이것을 실험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나중에 조이너스와 아이패드 작업으로 더 복잡하고 깊은 형태로 이어집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림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클리프행어. 런던은 그에게 정직함을 가르쳤습니다. 보는 것을, 느끼는 것을, 원하는 것을 그대로 그리는 것. 하지만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다른 빛이 있다는 것을. 캘리포니아. 그곳의 수영장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질문을 던집니다. 물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투명하고 색이 있고 움직이고 빛을 반사하는 것을. 그리고 이 초짜리 물보라를 2주 동안 붙잡아두는 방법은. 캘리포니아, 빛, 수영장, 그리고 평면의 발견. 다른 빛, 1964년 로스앤젤레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호크니는 느꼈다고 합니다. 여기다. 공항문이 열리면서 들어오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런던의 축축하고 묵직한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건조하고 따뜻하고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런던의 하늘은 대부분의 날이 회색입니다. 구름이 두껍게 깔리고 빛이 퍼져서 그림자가 흐릿합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의 하늘은 파랬습니다. 진짜로 파랬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수직으로 내리쬐었습니다. 그림자가 칼처럼 선명했습니다. 야자수 잎이 강한 바람에 흔들리고 수영장 물은 하늘색 그리고 초록색과 흰색이 뒤섞인 채 출렁였습니다. 그는 며칠 만에 드로잉을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 쓰던 어두운 팔레트를 내려놓았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다른 색깔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크릴이라는 선택, 재료가 세계를 바꾸다. 이 시기 호크니가 아크릴 물감으로 전환한 것은 단순한 재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유화를 생각해 보세요. 유화는 느립니다. 캔버스 위에서 천천히 마릅니다. 색이 서로 스며들고 섞이고 부드럽게 번집니다. 그래서 렘브란트 같은 화가들은 빛이 살 속에서 번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크릴은 다릅니다. 빨리 마릅니다. 색이 선명합니다. 경계선이 뚜렷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단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크니는 이것을 캘리포니아와 연결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빛은 뿌옇지 않습니다. 경계가 선명합니다. 야자수 그림자의 끝선이 칼처럼 잘려 있습니다. 수영장 타일의 파란색과 옆 보도의 흰색이 단호하게 나뉩니다. 아크릴의 평평한 특성이 캘리포니아의 빛과 완벽하게 맞았던 겁니다. 그는 아크릴의 특성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였습니다. 수영장의 물을 마치 그래픽처럼 경계선이 뚜렷한 색면으로 그렸습니다. 실제 물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눈이 물을 인식하는 방식, 뇌가 물을 기억하는 방식은 어쩌면 그 평평한 색면에 더 가까울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비거 스플래시 1967 이 초를 2주 동안 1967년 비거 스플래시 구도는 단순합니다. 왼쪽에 야자수 2그루, 오른쪽에 뛰어들 수 있는 다이빙 보드, 배경에는 2층짜리 현대식 주택, 그리고 중앙에는 수영장. 누군가 방금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이빙 보드가 아직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뛰어든 사람의 모습은 없습니다. 오직 물보라만. 주변의 모든 것은 완벽하게 정지되어 있습니다. 야자수도 하늘도 건물도 수면도 그리고 물보라만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대비, 이것이 이 그림의 핵심입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림 안에서 시간은 어디에 있나요?
물보라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모든 것은 시간 밖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자수가 어제도 거기 있었고 내일도 거기 있을 것처럼, 건물이 10년 전에도 저 자리에 있었고 10년 후에도 저 자리에 있을 것처럼, 오직 물보라만이 지금 이 0.5초를 살고 있습니다. 호크니는 이 물보라를 그리기 위해 수십 장의 잡지 사진을 모았습니다. 물보라의 형태를 물이 공중에서 흩어지는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캔버스 위에서 물보라는 사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려집니다. 하얀 물감을 튀기듯 찍고 거친 붓질로 흩어지게 하고 층층이 쌓아 올리면서 사진을 보고 그렸지만 결국 사진이 아닌 회화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보라를 완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작업에 2주가 걸렸습니다. 이 초를. 2주 동안. 왜냐하면 그는 물보라를 그린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보라를 느끼는 방식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 0.5초가 우리의 시신경과 뇌 안에서 확장되는 방식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수영장 연작의 의미, 꿈의 아이콘과 고독. 수영장 연작은 단순히 로스앤젤레스의 풍경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60년대 미국에서 뒤뜰의 수영장이 있는 집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성공이었습니다. 중산층의 꿈이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였습니다. 호크니는 이 아이콘을 있는 그대로 그렸습니다. 비판 없이. 하지만 거리를 두고.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수영장 그림들을 보면 사람이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보이지 않거나 있어도 혼자이거나 있어도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사실 굉장히 고독한 도시입니다. 뉴욕처럼 길에서 사람과 어깨를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파리처럼 카페 테라스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람들은 자동차로 이동합니다. 집 안에 머뭅니다. 타인과의 물리적 거리가 일상입니다. 수영장은 그 고독함을 완벽하게 담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바깥은 아닌데 안도 아닙니다. 혼자인데 집 안보다는 열려 있습니다. 누가 볼 수 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호크니의 수영장 그림들은 미국의 꿈과 미국의 고독을 같은 캔버스 안에 조용히 담고 있었습니다. 포트레이트 오브 앤 아티스트 1972 1130억 원짜리 외로움 1972년 두 인물이 있는 수영장이 있는 화가의 초상. 이 그림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물속에서 수영하고 있습니다. 형광빛 녹색의 물속에서. 다른 한 사람은 풀 옆에 서서 그 수영하는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 위와 물 아래. 보는 자와 보이는 자. 가까이 있지만 닿을 수 없는. 호크니는 이 그림을 당시 헤어진 연인을 생각하면서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제출 마감 하루 전날까지 미완성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그림을 완성합니다. 전시 당일 아직 물감이 마르기도 전에 아마 그 밤을 상상해봐야 합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그림은 아직 끝나지 않고 그리면서 그는 어쩌면 그 연인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그림은 2018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 500만 달러에 낙찰됩니다. 한화로 약 1130억 원. 당시 생존 작가 최고가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보다 중요한 건 이 그림 앞에 서면 이상하게도 외로워진다는 겁니다. 아름다운데 슬픕니다. 가까운데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아마 1972년에 그가 느꼈던 감정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클리프행어. 수영장은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하지만 호크니의 수영장 앞에서 우리는 이상하게도 고독을 느낍니다. 그는 이것을 의도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그냥 그의 눈에 보인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는 도시 전체를 보기 시작합니다.
수영장 하나가 아니라 도로 전체를, 언덕 전체를, 운전하면서 펼쳐지는 도시 전체를. 그리고 그는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의 그림 안에 담을 수 있을까? 르네상스 이후 500년을 지배해온 원근법 규칙을 깨는 방법으로. 머롤랜드 드라이브. 운전하며 보는 도시, 걸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도시. 질문 하나를 드려도 될까요? 당신이 사는 도시를 당신은 어떻게 알아가나요? 걸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대부분의 도시는 걸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골목을 걷고, 시장을 지나고, 광장을 건너면서 도시의 구조가 몸에 새겨집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는 다릅니다. 뉴욕처럼 블록을 걸어 다니거나 파리처럼 골목을 거닐며 도시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운전을 해야 비로소 열립니다. 프리웨이가 거미줄처럼 펼쳐지고 언덕 위에서 바라보면 도시 전체가 지도처럼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는 살아 있습니다. 빛이 바뀌고 그림자가 이동하고 자동차들이 흐릅니다. 그 살아있는 지도를 그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1979년 호크니는 할리우드 힐스로 이사합니다. 언덕 위의 집. 매일 아침 그는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언덕을 내려와 산타모니카 대로 근처의 스튜디오로 출근했습니다. 그 길이 그림이 됩니다. 멀홀랜드 드라이브, 더 로드 투 더 스튜디오 1980, 살아있는 지도 1980년 작품. 멀홀랜드 드라이브, 스튜디오로 가는 길. 이 그림은 넓습니다. 가로가 6m가 넘습니다. 한 사람의 시야로는 한 번에 볼 수 없는 크기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눈을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림이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습니다. 도로가 여러 방향으로 뻗어 있고 언덕이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보이고 야자수가 여기저기 솟아있고 집들이 격자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도시를 경험하는 방식과 다를까요? 운전을 할 때 우리는 한 방향만 보지 않습니다. 앞을 보다가, 옆 도로를 확인하다가, 언덕 위를 올려다보다가 백미러를 봅니다. 그 모든 시선들이 합쳐져서 우리는 도시를 인식합니다. 멀홀랜드 드라이브는 그 합쳐진 시선들을 한 캔버스 위에 펼쳐놓은 것입니다. 세 가지 거리, 세 가지 시선. 이 그림에는 세 가지 거리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도로 위의 노란 실선이 리듬감 있게 이어집니다. 아스팔트의 질감이 보입니다. 타이어 자국이 남은 것 같은 도로 표면. 이것은 운전자의 시선입니다. 조금 물러서면 언덕의 능선이 물결처럼 흐릅니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입니다. 마치 드론으로 찍은 것처럼 도시 전체의 지형이 보입니다. 더 멀리서 보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숨을 쉽니다. 지도를 읽는 시선입니다. 도로들이 연결되고 구역들이 나뉘고 도시의 구조가 읽힙니다. 이 세 가지 시선이 한 캔버스 위에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분홍빛입니다. 이른 아침인 것 같기도 하고 저녁 노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루의 모든 빛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수백 번 운전하면서 보았던 하늘들이 원근법 파괴, 500년의 규칙을 조용히 무너뜨리다. 여기서 미술사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합니다. 15세기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화가들은 새로운 규칙을 발견합니다. 선언근법, 하나의 소실점, 하나의 시점, 하나의 순간. 이 규칙 덕분에 그림이 3차원, 공간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뒤로 갈수록 선이 좁아지고 앞으로 올수록 넓어지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는 것 같은 착각. 이 규칙이 서양 회화를 500년 동안 지배합니다. 하지만 호크니는 이 규칙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나의 소실점은 하나의 눈이 하나의 순간에 하나의 방향을 바라볼 때만 성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움직이고 머리를 돌리고
앞으로 걸어가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모든 그 경험이 하나의 인식 안에 쌓입니다. 머롤랜드 드라이브는 그 오래된 규칙을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소리 없이, 선언 없이, 그저 도로를 따라 운전하면서 쌓인 경험을 그대로 캔버스 위에 펼쳐놓으면서 가러비 힐 1998 본질만 남기다. 1998년 가러비 힐 요크셔로 돌아옵니다. 고향입니다. 어린 시절 그 회색 하늘 아래의 도시, 굴뚝이 있던 그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 하지만 이 그림에는 회색이 없습니다. 도로가 언덕 아래로 뻗어 내려갑니다. 좌우로 초록색 들판이 펼쳐지고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노란 유채꽃밭이 보입니다. 하늘은 파랗습니다. 진짜 파랗습니다. 멀홀랜드 드라이브가 LA의 복잡한 도시 레이어를 담았다면 가러비 힐은 단 몇 가지 색으로 풍경의 본질만 남깁니다. 초록, 노랑, 하늘의 파랑, 그리고 그 중앙을 가르는 회색 도로. 하지만 두 그림의 뼈대는 같습니다. 도로가 화면을 이등분하고 그 도로를 따라 시선이 저절로 깊이 빨려 들어갑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리듬, 이동하는 경험. 호크니의 그림에 깔린 일관된 박자입니다. 브래드퍼드 소년이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그 질문이 4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동하면서 세계를 보는가? 그는 운전하면서 도시를 보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는 담을 수 없는 이동하는 경험의 총체를. 그런데 그는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카메라를 집어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가 카메라로 하려는 것은 사진을 찍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진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을 위해 800장의 사진이 필요했습니다. 조이너스 800장의 사진으로 만든 한 장의 세계, 사진의 거짓말. 잠깐 실험을 하나 해봅시다. 지금 눈앞의 풍경을 보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어보세요. 어떤가요? 다릅니다. 사진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 선명하고 더 넓고 더 균일하게 담겼을 겁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합니다. 방금 눈으로 봤을 때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눈은 사진 찍듯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선명하게 보는 영역은 사실 굉장히 좁습니다. 중심부, 2도에서 3도 정도, 그 바깥은 점점 흐려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선명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눈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필요한 곳을 선명하게 보고 뇌가 그것을 하나의 선명한 이미지로 합쳐주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는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한순간 한 방향을 균일하게 담습니다. 1980년대 초 호크니는 이 차이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진의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이너스의 탄생, 틈이 진실이다. 처음은 아주 단순하게 시작됩니다. 호크니는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같은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연속 촬영하고 그것을 이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맞지 않아도 됩니다. 흰 여백이 생겨도 됩니다. 사진 간의 빛이 달라져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틈들이, 그 불일치들이 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친구의 얼굴을 바라볼 때 눈을 보다가, 입을 보다가, 머리카락을 보다가 다시 눈을 봅니다. 그 사이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시선이 이동합니다. 그 이동의 흔적, 그 시선이 지나간 자리. 조이너스는 그 궤적을 이미지로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는 이 작업 방식에 조이너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어 붙인 것들, 연결된 것들. 하지만 그 이음새가 단순히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시각 경험의 본질을 담고 있었습니다. 피어블로썸 하이웨이 1986 800장의 사진 한 장의 진실. 1986년 피어블로썸 하이웨이. 사용된 사진의 수는 약 800장입니다. 800장.
잠깐 그 숫자를 느껴봐야 합니다. 800장의 사진을 인화하고 정렬하고 이어 붙이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방 하나 가득 사진들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800장이 하나의 이미지가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사막 도로입니다. 11번 국도, 황량한 풍경, 도로 표지판들, 버려진 캔들. 저 멀리 야자나무, 푸른 하늘, 흰 구름. 이 그림 앞에 서면 처음에는 전체가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가가면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도로 표지판에 글씨가 선명합니다. 지면의 잔돌들이 하나하나 구별됩니다. 빈 캔의 녹슨 부분이 보입니다. 전체가 보이면서 동시에 디테일도 보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볼 때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멀리서 보면 전체 공간이, 가까이 다가가면 디테일이. 이것은 사진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카메라는 초점을 맞추면 한쪽이 흐려집니다. 전체 초점을 맞추면 디테일이 작아지고 디테일의 초점을 맞추면 전체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다릅니다. 우리는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피어블로썸 하이웨이는 그 인간의 시각을 800장의 사진을 이어 붙여 재현합니다. 카메라는 기하학, 우리는 심리학. 호크니가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카메라는 기하학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리학으로 봅니다. 이 문장을 조금 풀어봅시다. 카메라는 규칙에 따라 이미지를 만듭니다. 렌즈의 물리법칙, 빛의 굴절, 거리와 초점의 수학. 카메라는 감정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왼쪽 구석의 쓰레기통과 중앙의 사람이 카메라에게는 같은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우리의 눈은 보고 싶은 것을 더 보고 싫은 것을 덜 봅니다. 무서운 것을 향해 시선이 끌리고 아름다운 것에 더 오래 머뭅니다. 지루한 것은 빠르게 지나치고 낯선 것에 잠깐 멈춥니다. 이것이 심리학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세상에 투영합니다. 조이너스는 그 심리학적 시선을 이미지로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가 손에 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800장의 사진으로 인간의 시각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공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인화하고 정렬하고 이어 붙이는 과정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갑자기 달라집니다. 72살의 화가가 손바닥만 한 기계를 들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것이 빛이 나는 캔버스라는 것을. 아이폰, 아이패드, 손안에 빛나는 캔버스. 72살의 화가 아이폰을 들다. 2009년 데이비드 호크니는 72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이 나이에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것을 정리하고 회고전을 열고 자서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새로운 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이폰. 처음에는 연락처 확인이나 전화를 위해 쥐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곧 손가락으로 화면을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면이라고. 그것도 빛이 나는 화면이라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발광하는 매체, 빛을 빛으로 그리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개념을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종이는 빛을 반사합니다. 그림에 노란색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노란 물감이 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노랗게 보이는 겁니다. 캔버스도, 모니터에서 출력된 그림도, 인화된 사진도 모두 반사된 빛입니다. 하지만 아이폰 화면은 다릅니다. 아이폰 화면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노란색을 보여줄 때 화면의 픽셀이 직접 노란빛을 방출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생각해보세요. 해돋이를 그린다고 합시다. 지평선 위로 빛이 쏟아지는 순간
하늘이 주황에서 분홍으로, 분홍에서 금빛으로 변하는 그 순간, 종이 위에서 이것을 그리면 아무리 밝은 색으로 그려도 그것은 결국 빛을 반사하는 색입니다. 진짜 빛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패드로 그린 해돋이는 화면 자체가 빛을 냅니다. 호크니는 이 차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안에서 바깥의 빛을 그리고 있다. 안에서 빛을 내는 화면으로 바깥의 빛을 그리는 것. 빛을 그림자로 표현하는 대신 빛을 빛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것이 그가 아이폰을 그리고 아이패드를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그림이 편지가 되다. 아침 꽃과 디지털 안부. 2005년 이후 그는 친구들에게 매일 아침 그림을 보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아이폰을 들고 창밖에 보이는 꽃이나 나무를 손가락으로 그립니다. 10분, 때로는 20분. 완성되면 바로 전송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세계적인 화가가 방금 그린 꽃, 그림이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가 창밖에서 본 꽃, 오늘 아침 그가 느낀 빛. 그림을 받은 친구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오늘 내가 이것을 보았다 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신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림을 완성하고 전시를 열고 사람들이 갤러리에 찾아오는 방식으로만 그림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림 하나를 세상에 내보내는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그것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림이 편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림이 아침 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시장에 하얀 벽이 없어도 그림은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림의 가장 오래된 기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동굴 벽화를 그린 사람도 어쩌면 이것을 보라고 내가 오늘 이것을 봤다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이패드와 봄 연작 14년의 같은 나무 2010년 그는 아이패드를 삽니다. 화면이 더 큽니다. 손가락으로 더 세밀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수십 개의 레이어를 쌓을 수 있습니다. 캔버스와 달리 실수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색을 즉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다가 멈추고 다음날 이어 그릴 수 있습니다. 편의성으로는 이전 모든 도구를 압도합니다. 하지만 호크니가 아이패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편의성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이 발광한다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2011년 그는 봄 연작을 시작합니다. 노르망디와 요크셔의 봄. 매년 봄마다 같은 나무, 같은 길, 같은 들판의 봄을 반복해서 그립니다. 2011년의 봄, 2012년의 봄, 2013년의 봄, 그리고 2025년의 봄까지 14년 동안 같은 장소, 하지만 단 한 번도 같은 그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봄이 매번 달랐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봄은 작년보다 2주 일찍 왔습니다. 올해의 나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높이 자랐습니다. 올해의 햇빛은 작년보다 조금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도 달라졌습니다. 14년 더 나이를 먹은 눈. 같은 나무를 보는 눈이 달라졌으니 같은 나무가 달리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호크니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년째. 아이폰과 아이패드. 이 도구들이 그의 그림을 단순히 더 쉽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의 의미를 바꿨습니다. 갤러리에서 전시장으로, 보관함에서 친구의 화면으로 그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입니다. 고향, 브래드퍼드, 요크셔. 그 회색 하늘 아래에서 시작된 질문, 그리고 그는 거기로 돌아갑니다. 그리기 위해서. 귀향, 봄, 그리고 여전히 그리는 사람. 돌아온다는 것의 의미. 2000년대 초. 호크니는 오랫동안 떠나 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요크셔. 언덕과 들판, 숲과 낡은 돌담. 사계절이 극명하게 교차하는 날씨. 로스앤젤레스의 영원한 여름과는 달리 요크셔는 겨울이 회색이고
봄이 폭발적입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것은 단순히 장소로의 귀환이 아닙니다. 자신이 처음 어떤 사람이었는지로의 귀환이기도 합니다. 브래드퍼드의 굴뚝 연기 아래에서 11살 소년이 화가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그 장소.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로 돌아왔습니다. 무언가를 보기 위해 봄의 폭발을. 브리들링턴 스튜디오 큰 그림의 이유. 2008년 그는 브리들링턴의 거대한 스튜디오를 마련합니다. 창고 규모의 공간입니다. 왜 이렇게 커야 하는가? 그가 그리려는 그림들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9개의 캔버스를 이어붙인 대형 연작들, 벽 전체를 가득 채우는 풍경화들, 왜 이렇게 크게 그려야 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요크셔의 봄을 느끼는 것은 사진 한 장을 보는 경험이 아닙니다. 길 위에 서서 바람이 왼쪽 뺨에 닿고 나무 잎사귀들이 사방에서 빛을 반사하고 공기에서 흙 냄새와 꽃 냄새가 섞인 채 들어오고 발 아래의 땅이 봄비에 젖어 있는 그 전체 경험. 이것을 담으려면 그림도 커야 합니다. 보는 사람을 감싸 안을 만큼. 그래야 그림 앞에 선 사람이 사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봄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2012 연 왕립미술원의 비거 픽처 전시는 이 대형 풍경화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당시 전시 흥행 기준으로 세계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요크셔의 봄 안으로. 호크니 팔코 논쟁, 보는 것의 역사를 다시 쓰다. 이 시기 호크니는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넓힙니다. 그가 한 가지 가설을 씁니다. 르네상스 이후의 사실주의 회화가 어쩌면 광학장치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설. 카메라 옵스큐라, 카메라 루시다, 렌즈와 거울, 렘브란트나 베르메르 같은 거장들이 이 도구들을 사용해서 빛과 그림자의 정밀한 재현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미술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은 수백 년간 당연하게 여겨온 것에 의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르네상스 거장들의 완벽한 사실주의는 순수한 눈과 손의 결과라는 믿음. 그들은 그냥 특별히 잘 보고 특별히 잘 그렸다는 믿음. 호크니는 그것이 어쩌면 도구에 도움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장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흥미로운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렌즈를 통해 이미지를 캔버스에 투사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눈과 손이 하는 일입니다. 도구는 시각을 확장했을 뿐 그 시각을 예술로 만든 것은 여전히 그들이었습니다. 그는 물리학자 찰스 팔코와 함께 이 논지를 발전시켜 2001년 뉴욕대학에서 학제간 컨퍼런스가 열릴 만큼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논쟁이 진짜 보여주는 것은 호크니가 평생 동안 가져온 집착의 방향입니다. 기술은 우리가 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가? 도구는 시각에 어떤 새로운 문법을 만드는가? 아이폰과 아이패드도 결국 이 같은 질문 안에 있었습니다. 노르망디와 팬데믹, 세계가 멈춰도 봄은 온다. 그는 프랑스 노르망디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됩니다. 세계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 갇혔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비행기가 뜨지 않았습니다. 미술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그렸습니다. 노르망디의 봄을 아이패드로. 이 시기의 작업들은 이전보다 더 자유롭습니다. 더 색채가 풍부합니다. 초록, 노랑, 분홍, 파랑이 마구 뒤섞이지만 그 안에 봄의 공기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가장 멈춰 있던 그 시간에 그는 세상이 가장 살아있는 것을 그렸습니다. 봄, 그리고 그 그림들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집 안에 갇혀 있는 동안 노르망디의 봄이 화면을 통해 그들에게 닿았습니다. 아이폰이 그림을 편지로 만들었다면 팬데믹은 그 편지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증명했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회고와 현재 2025년 파리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은 400점이 넘는 작품으로 대규모 회고전을 엽니다. 60년이 넘는 작업에 궤적 전체를 한 자리에 유화로 그린 브래드퍼드 시절의 초기 작품부터 런던에서의 텍스트 회화들, LA 수영장 연작, 폴라로이드 조이너스, 요크셔의 대형 풍경화들, 그리고 노르망디 봄 연작까지 600점이 넘는 작품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에 새 전시가 열립니다. 제목은 Arrival of Spring, 봄의 도착.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4년간 계속해서 그린 봄 연작들. 같은 나무를 14번의 봄에 걸쳐 그린 그림들. 그리고 그는 지금도 그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질문 앞에 호크니가 남긴 건 한 가지 스타일이 아닙니다. 유화에서 아크릴로, 사진에서 조이너스로,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도구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브래드퍼드의 공업도시, 골목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던 11살 소년이 런던의 왕립미술대학에서 욕망을 솔직하게 그렸던 22살 청년이 로스앤젤레스의 햇빛 아래서 수영장과 물보라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던 30살의 화가가 800장의 사진으로 인간의 시각을 재현하려 했던 50살의 실험가가 72살의 아이폰을 들고 친구들에게 꽃 그림을 보냈던 그가, 그리고 80이 넘어서도 매일 새로운 빛을 화면에 옮기는 지금의 그가 모두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아직 그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있는 한, 뇌가 해석하는 한, 그리고 세계가 계속 바뀌는 한, 그 질문은 절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그립니다. 그리고 봄은 내년에도 다시 옵니다.